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지속적인 공격과 당사국과의 외교적인 갈등으로 3개월 내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자국 군인들 희생과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런 소득 없이 중동에서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결국 예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에서 이란의 정치적인 입지를 키워준 건 다름 아닌 미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위협이 여전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수는 2021년 에버그린의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막아버리는 사고가 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단을 운영 중인 머스크의 CEO도 홍해 사태는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악의 경우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타르는 홍해의 안전 문제 이후 현물 LNG 시장에서 아프리카로 우회해야 하는 유럽보다는 아시아 시장을 선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청문회 질의 시간에 이란의 경제 제재를 철저하게 실행 중이라고 대답했지만 트럼프가 핵무기 관련 협약을 폐기하고 급감했던 이란의 생산량이 바이든 취임 후에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IDF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란은 2014년부터 하마스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2빌리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란이 설계한 드론 6,0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소리 없이 강자 자리를 차지했던 3M이 거의 10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군에 납품하던 귀마개가 군인들의 청력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대규모 소송에 걸리면서 엄청난 피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부채가 많고 가격이 싼 중국의 짝퉁 제품 등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시총이 $53빌리언 정도인데 다행이라면 2020년에 거의 $20빌리언에 달하던 부채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6.5% 정도 되는 배당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1년 최저 가격인 $80대 중반은 매우 싸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7개의 거대 기술주가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월에도 S&P 500 수익의 45%가 매그7 주식에서 창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매그7 주식 중에 가장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사실 주가 흐름만 보면 테슬라는 매그7 주식에서 빠져야 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핫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 흐름 관계가 역대급에 있다면서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로테이션을 돌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캐시우드 누님은 테슬라 지분을 추가하면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에 힘입어 2027년까지 주당 $2,000를 돌파할 것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약세 시나리오에서도 주당 $1,400를 넘길 것이며 강세장에서는 $2,500까지 갈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200 정도입니다.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S&P 500과 달리 러셀 2000은 2021년 고점에서 20% 정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AI 열풍과 함께 식을 줄 모르는 엔비디아의 시총은 S&P 500 내의 모든 에너지 주식을 합한 것보다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순수익은 13% 수준으로 한참을 못 미칩니다. 전 세계 메이저 석유 기업들의 작년 주주환원 총액은 총 $114빌리언로 역대 최고였지만 아쉽게도 주식의 인기는 그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AI 열풍이나 매그7 주식이 버블 단계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포모 상태에 일반 투자자들이 못 참고 다 뛰어들 때쯤 거품이 터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엔비디아 투자로 떼돈을 번 유명 민주당 정치인 낸시 펠로시가 엔비디아를 파는 날이 단기 고점이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낸시 펠로시는 엔비디아의 콜옵션에 투자한 지 3달도 안 돼서 본인 연봉의 6배 이상을 번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마존은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이혼한 전 부인이 재산 분할로 받은 다량의 주식을 팔면서 그동안 주가가 생각보다 눌려 있었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프 베조스도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빌리언 정도의 주식을 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매그7 주식에 집중되다 보니 다른 주식이 오르려면 이 주식들에서 조정이 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 수입 상대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멕시코의 중국 제품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제품이 멕시코를 통해서 조립되거나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투자도 크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이 두 나라의 미국 수출도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주식 JD.com의 FCF는 쇼피파이보다 10배 많지만 시총이 겨우 3분의 1인 데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게 가장 큽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라도 하는 날이면 우크라이나 침공 때 떨어진 러시아 주식과는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알리바바의 4분기 실적 발표는 기대에 조금 못 미쳤지만 현재 주가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로 보이고 특히 25빌리언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은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에 감소하였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 빠른 금리 인하를 강력히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아쉬움을 줬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1월 생산량이 6개월 만에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라크, 카자흐스탄, UAE, 쿠웨이트 등이 감산량을 지키지 못하면서 약속한 1일 대량 감산량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이후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쿼터가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처음으로 쿼터를 채웠습니다. 1월은 계절적으로 원유 재고가 쌓이는 시기임에도 미국 원유 재고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유럽 주요 16개국의 재고량 또한 줄었습니다. 미국 EIA는 최근 보고서에서 페르미안 생산량 둔화를 이유로 올해 미국 예상 생산량을 기존 예상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페르미안의 생산량이 2025년에 피크를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미드스트림 업체인 PAA 역시 페르미안의 올해 생산량 증가를 예상보다 낮은 하루 20만에서 30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주요 언론사들은 월스트리트나 민주당의 로비를 받았는지 올해 페르미안 생산량이 역대급을 찍을 것이라는 것만 타이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도 유가에 도움이 되고 있고 정유소나 종합회사들에는 좋은 뉴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고갈된 비상비축량의 미국산 석유를 신속하게 투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셰일원유가 굉장히 묽은 경지류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조금씩 채워넣고 있지만 지난해 계약한 제품에 이글포드산 라이트 오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계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라이트 오일이고 정유소들이 선호하는 헤비 오일은 미국 자체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SPR을 헤비 원유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화재 사고로 가동을 멈춘 BP의 와이팅 정유소에서 들여오는 캐나다 원유 등급을 봐도 대부분 헤비 오일을 수입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를 쓰고 베네수엘라산 헤비오일을 수입하려는 이유이기도 한데 베네수엘라가 바이든이 내건 야당과 선거 보장 협약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베네수엘라산 수입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와의 해안 국토 분쟁 지역에서 엑손의 시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에너지 장관은 자국이 러시아에서 싸게 원유를 들여오기 때문에 유가가 저렴하게 유지되는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인도가 중동에서 그만큼의 물량을 구매했다면 유가가 $75가 아니라 $150가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45년까지 현재 에너지 수요가 2배 상승할 거라면서 현재 19밀리언배럴인 하루 석유 소비량이 38밀리언배럴로 늘어날 거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정유소 처리 용량을 하루 9밀리언배럴로 늘릴 계획입니다. 인도의 1월 연료유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연료유뿐 아니라 석유 제품 전 부분에 걸쳐 크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당장은 아무래도 값싼 석탄을 선호하다 보니 LNG 수요는 크지 않지만 2050년까지 꾸준히 확장될 전망입니다. 최근 카타르와 20년간 매년 7.5밀리언 톤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인도의 최대 LNG 구매자인 페트로넷은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계약 체결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은 1월에 평소보다 적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2월에 글로벌 원유 재고량이 하루 1.6밀리언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글로벌 석유 재고가 예기치 않게 급격하게 감소했다면서 5월까지 유가가 $10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원유의 수요 공급 적자가 2025년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유가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BP는 실적 발표에서 석유 수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사우디 외에는 여유 생산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옥시덴탈의 CEO도 내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원유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들어서 그냥 흘려듣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2월 1일과 5일에 평균 가격 주당 57.15달러의 옥시 주식을 더 사들였습니다. 2월 6일 기준으로 투매 세력들의 브렌트와 WTI 유가 파생 시장 포지션은 여전히 바닥 수준입니다. DVN이 박앤유전의 ERF를 인수하기 위해 오퍼를 했고 FANG도 페르미안의 대형 비상장 회사인 엔데버 에너지를 인수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도 M&A가 활발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